3달 연속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면 네. 주식을 사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자. 왜 3달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책은 바로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입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한국 경제에서는 바텀업보다는 탑다운 투자가 좀 더 적합하다고 얘기해 주신 건데, 그럼 탑다운 투자 시에 좀 고려해야 될 거 책에 보니까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일 쉬운 것부터 합시다. 네. 첫 번째 수출. 3달 연속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면 네. 주식을 사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자. 왜 3달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석이랑 설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추석이랑 음력이 설? 그죠? 음력이잖아. 세뱃돈? 그런 것도 있지만 1월에 설이 있느냐 2월에 설이 있느냐 네. 9월에 추석이 있느냐 10월에 추석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출 증가율 데이터가 춤을 추죠. 왜 춤을 춰요? 왜냐하면 우린 추석 연휴, 설 연휴 때는 공장 안 돌리잖아. 기간이 좀 기니까. 예. 3, 4일씩 이제 또 대체 휴무까지 맞아.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1월 말 2월 초다 이러면 이제 내년 2월 달 수출은 되게 잘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해 2월에 쉬는 걸 그리고 또 2월에 그 연휴 끝나는 게 또 수요일 날 끝나니까 목금 쉬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한 달 수출 증가율이 좋아졌다라는 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누적적으로. 특히 가능하시면 이동평균. 엑셀 가서 그냥 에버리지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별거 아니에요. 지난 3달 동안에 평균이 몇 %인데 이게 3달 연속 좋아지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1월달 통계가 아직 안 나왔지만 1월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12월보다 좋아졌고 11월보다도 좋아졌고 10월보다도 좋아졌다. 이해되시죠? 10월부터 11, 12, 1월 3달 통계가 꾸준히 누적적으로 지난달보다 수출 증가율이 좋아졌다.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참 어려움을 견뎌내고 다시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게 아니고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면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죠.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도 신호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 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금 올라가냐 내려가냐. 지난해 같은 기간. 그렇죠. 지난달 아니고? 예, 왜냐하면 이 환율도 또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게 연말하고 6월 그리고 4월에 이 3달에 또 문제가 있어요. 4월에 뭐가 있냐면 배당금 송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얼마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돼요? 네, 999조입니다. 12월 통계니까 최신 통계죠. 999조입니다. 네. 주식 채권 합쳐서 999조를 들고 있어요, 외국인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자도 분기에 나오고 배당은 또 3, 4월에 나오니까 네. 이거를 배당금 받아가지고 본국에 송금하거든요. 받은 돈을 가지고서 이걸 어디다 투자할 거냐는 본국 마음이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글로벌 펀드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배당금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투자합니다. 다른데. 그러면서 송금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4월에 환율이 올라요. 또 6월이나 12월에는 환율이 빠집니다. 올랐던 환율이 또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결산이 대부분 12월 결산이니까 6월에 또 반기 결산 앞두고 못 받은 거 수금해오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뛰죠. 그죠? 영업인들이. 그래서 이럴 때마다 환율들이 움직이는 게 있고요. 또 추석이나 설 연휴 직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율이 좀 움직입니다. 이런 계절성들이 있기 때문에 직전 월 대비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환율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근데 오르는 건 어떤 신호다? 주식에 되게 안 좋은 신호다. 네. 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신호다. 또는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 볼 때 한국 원의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했으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지난해 가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신호가 다 났죠. 지난해 봄에 우리나라 환율이 1,070원까지 한번 바닥을 찍고 그 뒤 여름부터 주춤주춤 되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2020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그 레벨 이제 지난 2020년 9월, 10월에 가면 우리나라 환율이 1,13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시기에 대비하면 지난해 하반기 환율은 이미 우리 1,200원 근처에 왔으니까 플러스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플러스가 나고 점점 더 상승률이 올라가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돈 빠져나가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누구에게나 공개된 매월 1일이면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지난달 한 달 평균 환율. 그럼 뭐 한국은행에 가면 다 나오고요. 또 한국은행 가서 뭐 꼭 안 봐도 HTS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증권사 HTS에 경제지표들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아예 모르면 네이버 증권, 카카오 증권 가도 다 나옵니다. 이걸로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하나 데이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출은 매월 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8시. 아침 8시에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일이나 상관없이 그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조직이, 행정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숫자를 딱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몇 프로 나왔다가 제일 뒷부분 보면 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의 그것만 봅니다. 보시면 다 나와요. 환율을 지금 전년 동기도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수출 데이터도 전년 동기죠. 예. 네, 둘 다. 예, 직전월은 의미 없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추석 설 연휴 앞두고서 네. 월별 등락이 되게 커요, 우리는. 네. 특히 12월에 또 문제가 뭐냐면 밀어내기 한다고요. 좀 약간 실적 관리도 하자. 맞아. 그러면 1월 수출은 항상 12월보다 적어. 그러니까 그걸 뭐 지난달 대비 봐가 무슨 의미가 있고 또 12월에 아시는 네.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있는 또는 11월이 또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소비의 달이죠. 소비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한 게 문제가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거잖아요. 그 1년 연중의 대목인데 추석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가 대목인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수출 증가율이나 환율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또 조금 더 엑셀 하실 수 있으면 해달 이동 평균 데이터의 변화를 측정하시면 지난해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죠. 박사님 말씀에서 생각나는 게 박사님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죠. 채널명이 뭐였었죠? 예,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입니다. 네, 거기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아유, 거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튜브를 하잖아요. 박사님 궁금하시겠지만 12월이 조회수에 따른 수익이 굉장히 높은 달이에요. 저 1월 달에 박사님도 그렇겠지만 그 조회수 유튜브에 구글에서 준 수익이 30% 잘하겠군요. 30% 하락이면 진짜 엄청난 거죠. 1월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2월에는 밀린 광고들이 다 집행되고 하는데 1월에는 광고 예산을 짜는 달이에요. 우리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문제가. 저도 그것 때문에 요즘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아니, 조회수 수익이 똑같은데 조회수가 또 배워. 이제 아셨죠? 또 배우네. 광고구나. 이게 광고가 이제 1월달에 아무래도 적을 거잖아요. 예산을 이제 막 짜고 배분하고 하는 그 시기라서. 기업체분들 좀 1년 10달 나눠서 해주세요. 자, 우리 유튜버도 그 수출 데이터에서 약간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였는데, 자, 이 매월 1일 발표된 수치를 동의한 보도자를 보면 그 수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한국 증시가 수출 증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현재 수출 품목 중에서 증가하고 있는 품목도 있을 대부분이에요. 거고, 또 줄어들고 있는 품목도 있을 아니요, 거예요. 거의 줄지 않아요. 15개 주요 품목이 다 늘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근데 주가 빠진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은요, 이익이 작년보다 늘었어. 이거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냐면, 네. 증가 탄력이 강화됐냐. 모멘텀.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었냐. 증가 탄력이 특히 강화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뭐 바이오도 좋고요. 네. 로봇도 좋고요. 2차 전지 쪽도 좋고요. 반도체도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최근에 가장 탄력이 좋은 데는 역시 석유 화학 제품 쪽, 이런 쪽, 조선 쪽 이런 데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BBIG라고 불렸던 배터리 게임, 바이오, 인터넷 뭐 이런 여기다 반도체까지 이런 쪽이 우리나라가 되게 좋았다라면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좀 확산되는. 그래서 가치주가 좋다. 왜냐하면 저평가된 성장주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늘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에이, 뭐 포스코 이야기합시다. 포스코가 제일 만만하니까 요새 주가 좋잖아. 시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10위 근처까지 왔어.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가치주, 네. 예, 중후장대 장치산업들 보라고. 맞아. 이렇게 맞춘 것만 이야기합니다. 아, 저는 이 책이 좀 좋았던 게 박사님이 초반 인트로에 박사님이 그 틀린 부분, 그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인구 관련된 얘기 관련하면서 뭐 틀린 부분을 박사님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10년 전에 지금보다 조금 덜 똑똑했던 것 같아요. 멍청했다고 그러려니까 약간 상처 입으니까. 근데 그때 틀렸던 건 뭐였어요? 뭐 별게 아니고요. 그 인구 변화에 되게 그때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어가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노령화가 심해지는 나라는 주식이 좀 안 좋고 채권이 좋아. 왜냐하면 노인들의 저축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활동 인구가 왕성하게 늘어나는 뭐 아무튼 인구 증가가 나타나는 나라는 주식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틀렸던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정반대로 갔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2015년대부터 생산활동 인구 좀 줄었지만 뭐 미국은 2006년부터 줄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간 제일 좋았고 한국, 중국은 눈물 좀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인구 변화가 경제를 바꾸는 건 정말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제가 봐서는 30년짜리 변수라는 거죠. 한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변수인데 비해서 주식은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뭐 수출이 좋아지냐, 달러가 강세냐, 수급이 어떠냐 따라 움직이는 변수인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적을 겨냥해서 쏜 셈이 된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서 눈앞에 와 있는 적을 쏜 거죠.
바보짓을 한 거죠. 우리는 눈앞에 와 있는 적한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소화기, 소총을 써야 되는데 아주 장기적인 변수, 아주 장기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네. 당장 뭐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떨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한 거 보면 그때 제가 참 무모했고 또 어떻게 보면 공부가 좀 부족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책을 열심히 쓰다 보면 옛날에 참 이런 걸 썼나 싶으면서 내가 옛날에 제가 기특한 때도 있지만 좀 틀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표가 저도 고전으로 남는 책을 쓰고 싶어. 이 책이 100년 뒤에도 팔렸으면 좋겠어. 그게 저자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책은 정말 희소하고 사실은 없다, 거의 없다. 사회과학 쪽은. 예, 지금 당장 케인즈 일반 이론 읽어보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케인즈 책 감수했잖아요. 보더라도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케인즈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좀 인용을 하자면 케인즈가 어떤 그 대공황 때 있었던 일이에요. 1929년 대공황 때 뉴욕에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공황에 폭락하는 걸 보고서 케인즈가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워낙 유명한 인사니까. 뉴욕 타임즈였나 월스트리트저널인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고를 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정부가 경제의 이런 충격에 대응해서 금리도 인하하고 재정도 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간 공조를 할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우지수가 80% 빠졌잖아요. 80%더 빠졌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 빠지니까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냉큼 달려와서 케인즈 씨 틀렸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전제가 달라지면 저는 전망을 바꿉니다. 그때는 자기가 세 가지를 들었잖아요. 먼저 그렇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돈을 풀고 국가 간 공조를 통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했는데 그 뒤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공조는커녕 근본이제 탈피하고 후보 정부는 재정 긴축했거든요. 거기다가 뭐 각종 이상한 법들까지 만들어서 무역마저 박살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그런 거죠. 이런 정책을 쓰면 자기가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제가 바뀌었는데도 그 전망이 제가 유지된 거가 그건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 전제보다는 그 결론만 기억할 테니까. 왜냐하면 이제 재밌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있었던 전제, 그때 있었던 환경 속에서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결론만 인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케인즈가 했던 이 말은 참 멋진 말이다. 맥락 속에서 보면 자신이 주장했던 전제 속에서 자신의 전망 결론이 나온 건데 전제가 틀렸다면 당연히 결론도 달라진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의 뭐 유효기간은 지금 이 혼란한 시국,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조합한 지식을 응축시켜서 만든 책이니까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가 맥스, 그러니까 최대 유통기간 아니겠냐. 네. 그 뒤로 더 살아남는 책이 되면 너무나 영광이지만 그건 아마 운일 것이다. 그 잘 맞아 떨어지는 건 운이지. 네. 저희 실력 구분은 아니지 않겠냐. 제가 경제학자로서, 이코노미스트로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하고 책도 막 수백 권씩 읽습니다만 그래도 틀린다. 그렇죠. 예, 그걸 인정하고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프로로그에서 틀렸다고 하신 분이 좋았던 게 사실은 저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인터뷰하면 다음에 또 오실 때가 있잖아요. 꼭 맞춘 얘기는 이제 자주 나오는데 틀린 얘기는 이제 쏙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인정하는 게 제가 얼굴 붉어지고 있습니다. 저 많이 틀렸어요. 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더 훨씬 더 잘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